그 대법관 구성의 다양성 또는 뭐 새로 임명되는 그 판사들의 어떤 다양성 이런 얘기들을 여러 의원들이 지적을 하셨습니다. 관련해 갖고 우리 후보자의 답변 중에서 저는 조금 뭐 약간 견해가 다른 부분이 있어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법원 우리 사회의 가치 기준을 정립하고 다양한 계층의 갈등을 조정해야 하며 사회적 약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최후의 보루이므로 대법관 구성에서 다양성이 필요하고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인정하셨어요. 그러면서 우리나라의 현실에 비춰 성별, 출신적, 학교 또는 직역 등을 고려할 경우 구성을 다양한 데서 어느 정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만 그러한 기준을 절대적인 것으로 삼기보다는 사회나 개발 사건을 바라보는 각자의 가치관이나 철학이 보다 강조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뭐 원칙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러나 그 각자의 판사님들께서 사회나 개별 사건을 바라보는 각자의 가치관이나 철학 이게 사실은 그가 경험해온 살아온 사회 경제적 경험이라든가 그런 지위 그런 지역에 영향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정치인들뿐만 아니라 각 부분에 있어서 다양한 지역 출신들, 다양한 경험을 갖고 있는 분들, 특히 남성과 여성에 있어서 여성의 차이들 이런 것들을 고려했던 거거든요. 저는 물론 뭐 개별 사건을 바라보는 각자의 가치관, 철학을 대법원장께서 이걸 강조하다 보면은 같은 가치관과 철학을 가진 대법관들이 임명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우려를 좀 해봅니다. 이게 기우이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도적으로라도 여성의 비율을 높여야 되고 또 사회적 또는 약자라든가 또는 특정 지역 또 소외됐던 지역 또는 그런 어떤 부분의 출신들의 경험을 갖고 있는 그런 분들을 좀 더 고려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좀 그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예. 그 보수주의자로 평가받던 아이젠하워 전 미국 대통령께서 임명했던 그 대법원장이 얼 워렌이라고 잘 알고 계시죠? 그게 예, 굉장히 유명한 분이십니다. 예. 뭐 이란다 원칙, 뭐 이런 자유주의적인 또는 민주적인 또 진보적인 어떤 획기적인 판례들을 많이 만들어냈는데 이 얼 워렌에 대해서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그 임명에 관련해 갖고 내가 한 실수 중에서 가장 어리석은 실수였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왜 그랬는지 아시죠, 이게? 예. 그분은 그와 같은 보수적인 관점에서 판결을 내릴 것을 기대했는데 그렇지 않고 어떻게 보면 진보적인 입장에서 판결을 많이 내리고 그런 부분에 어떤 중재를 많이 조정했습니다. 같은 면에서 지금 현재 미국의 대법원장 존 로버츠죠, 이게. 예. 잘 아실 겁니다. 존 로버츠는 보수적인 그 부시 대통령이 임명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보수적인 어떤 가치를 대변한다고 하지만 최근에 이르러서는 뭐 미국의 대법원, 연방 대법원이 굉장히 그 강한 보수적인 입장을 갖고 있는 대법관이 다수가 되다 보니까 로버츠의 역할이 축소됐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트럼프 같은 경우는 굉장히 비판을 많이 했습니다. 너는 이 오바마의 판사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비판했을 때 그 존 로버츠가 미국 연방 대법원은 오바마의 판사도 없고 트럼프의 판사도 없고 그다음에 클린턴의 판사도 없고 부시의 판사도 없다 이렇게 다 얘기한 거 기억하시죠? 그게 예, 들어보셨을 겁니다. 예. 이게 자기가 임명한 분들은 보수적인 가치를 대변할 거 철저히 대변할 거라고 생각해서 그분들을 임명했지만 미국 전체의 어떤 균형과 조화 이런 관점에서 중재하려고 노력했던 겁니다. 저는 그런 면에서 대법원 구성에 있어서도 우리 대법원장께서 물론 본인의 가치, 지금까지 해온 철학과 원칙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사회의 그 다양한 가치들을 반영할 수 있는 그런 경험과 경륜을 가진 분들을 임명하는데 좀 더 신경 써주고 좀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관련해갖고 지금 뭐 정치의 사법화 또 사법의 정치화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습니다. 사실은 정치가 또 사법을 이용하려고 하고 또는 또 사법이 정치에 굴복하는 그런 행태 때문에 저는 왔다고 생각합니다. 뭐 국회의원들이 자기 입맛에 맞는 본인들의 정치 성향에 맞는 또는 그런 어떤 판결들이 나오게 되면 뭐 잘했다고 얘기하고 또 본인들의 입장과 다른 판결이 나오게 되면 강하게 비난하고 이런 굉장히 문제입니다. 또 그러면서도 대화, 타협, 화해, 조정을 해야 될 정치판이 문제만 생기면 다 고소고발해갖고 법원에다 다 떠넘깁니다. 정치가 사실 어떤 분쟁 해결에 조종자적인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 그런 사건에 대해서 법원이 또 오히려 정치 재판을 정치인의 어떤 정치권의 눈치를 보면서 재판을 지연시키고 한다 이런 비판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이 면에서 좀 더 단호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이건 분명히 원칙은 동의를 하시겠죠, 이게. 예, 그렇습니다. 좀 관련해갖고
후보자께서는 뭐 사법행정권의 남용이라고 말씀하셨지만은 언론에서 사법농단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치하에 있었던 어떤 사건인데 뭐 판사들께서는 기억하기 쉽지 않은 사건입니다. 문제는 이 사건이 사법행정권 남용 또는 사법농단으로 해서 기소됐지만은 14분이 기소된 거 알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문제는 그중에 10분이 무죄된 거 알고 계시죠? 내부로 지금 재판 중에 있고 예, 언론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중 10명의 무죄 판결을 받은 중에서 8명은 또 확정됐어요. 또 2명은 지금 대법원에 지금 상고 중이고. 저는 과연 이 사건이 실체가 어땠는지 저는 굉장히 좀 점검을 잘 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마지막으로 지금 1심이 종료된 그 임종원 기조실장하고 양승태 전 원장이 양승태 전 원장 같은 경우 12월 달에 판결 선고하려다가 내년으로 미뤄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 이후에 이 사건에 관해서 잘 좀 점검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그야말로 반면교사 타산지석에 대한 하나의 사건이라고 해당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사실은 법원 내부에서 자체 조사를 했는 걸 알고 계시죠, 그 당시? 예, 그렇습니다. 특별조사단 만들어갖고 3번이 조사했지만 그 후임 대법원장이 조사한 기록을 전부 검찰에 그대로 다 넘겼습니다. 그 결과 기소입니다. 근데 기소했는데 14명 중에서 10명이 벌써 이미 무죄 판결을 받았어요. 8명 확정돼 버리고 과연 이게 우리 사법부가 스스로 물론 사법농단의 측면도 있습니다. 과도한 행정권, 사법행정권이 과도했다는 측면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법원에 이런 문제들을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고 조사 자료를 그냥 검찰에 다 넘겨줬어요. 스스로 사법권의 독립을 포기한 측면들은 없는 건지 그런 점도 좀 점검을 해봐야 될 필요성이 꼭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 지금 이 사건이 예민하기 때문에 어떤 입장도 아니라 다 최종 종결되고 나면 이 사건에 대해서 대법원이 어떤 입장을 취했는지 과연 그 과정에서 우리 사법부가 사법부의 독립,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려고 노력했는지 예, 감사합니다. 이명기가 주셨다가 잘 좀 적으면 예, 알겠습니다.